두 번째 끝장 뉴스는 결국에 이제 이 오늘 있었던 이 한덕수 국무총리 선고 결과가 윤석열 탄핵 선고에 이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제 관심이 모아졌는데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비상 계엄과 관련된 어떤 직접적인 판단을 유보한 상황이어서 이 내용이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에 연관지어져서 영향을 주느냐 아니냐에 대한 대목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덕수 이 국무총리와 관련된 탄핵 심판에서는 변론 기일도 하루였었고 1시간 반 정도 진행했었고 그렇다 한 어떤 증거도 제출된 바가 없었고 수사에 진척이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고요. 다만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는 변론 기일이 12회 있었고 12회가 있는 동안 심지어 윤석열 피청구인 본인이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냈었다라는 증언도 했을 뿐더러 여러 증인들이 이 당시 내란 행위와 관련된 증언을 했고 여러 이제 수사 자료들이 실제 헌법재판관들에게 넘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건이라고 바라봐야 된다라는 여러 이제 법률 전문가들의 판단과 더불어서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아전인수격으로 어쨌든 해석을 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러니까 한덕수가 기각이 나왔다면 윤석열도 기각이다. 이제 이 논리로 얘기를 하고 있고 표현 자체도 오늘 결과를 7대1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각이 7, 이제 인용이 1. 인용이 그렇게 해석을 해서 이제 본인들이 유리한 방향대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윤석열은 완전히 8대 0으로 나오거나 이제 그런 결론이라고 아예 반대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기각이 8대 0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여튼 많은 분들의 관심은 저희 구독자분들 댓글 많이 올려주고 계신데요. 강8450님, 아임상님, 엘리샤님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다들 관심이 윤석열 씨 파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든요. 저는 돌 들고 가서라도 쫓아내야 된다고 보는 게요. 아니 대통령이라는 자가 이 정도 국론을 분련시키고 나라를 이만큼 만들었으면 사실 하야해야 되는 거예요. 하야라는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전형적인 이제 법비죠. 도덕적, 윤리적, 그다음에 본인의 능력의 문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아는 법 기술로 빠져나가기만 한다면은 나는 범죄에서 자유로워 이렇게 생각하고 버티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류의 인간 자체가 검찰총장하고 대통령이 출마하고 했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비극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헌재라든가 우리 사법부 그다음에 검찰에 수많은 윤석열과 같은 인간들이 주류 엘리트 기득권이라는 이름으로서 지금도 곳곳에 숨어서 이걸 뒷받침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나온 그 쟁점에 대한 의견들을 종합해 보면 어떤 것 같으세요? 일단 저는 오늘 헌재가 쓴 문장 중에 그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런 문장 있지 않습니까? 한덕수를 판결하면서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하였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언급하거든요. 네. 그럼 얘기를 해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해석해서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켜서 국회와 선관위라고 하는 헌법기관 두 개를 무력화시킬 목적이 있었다라고 보여지잖아요. 그리고 일부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이 진술도 했습니다. 자, 목적이 있고 의사도 확인이 되죠. 왜냐하면 의사도 윤석열이 왜 내가 그날 거길 갔는지 이거 다 온 국민이 지켜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증거나 객관적 자료로 이게 증명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또 역시 윤석열은 그 증명이 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 놓고 보면 저는 8대 0이 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지난주에 많이 했던 얘기지만 보수가 말하는 거 다 들어주고 있네. 그래서 요 절차 시비를 안 걸리기 위해서 앞에 먼저 해달라고 했던 거 다 해주고 이재명 재판보다 늦게 판단해달라고 하는 것까지 들어줘서 여기까지 왔네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많이 했는데, 오늘 이 사건에서 사실 윤석열 재판 판결과는 별개고 별로 힌트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헌법기구에 대한 무력화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뭐를 기준으로 판단해요라는 거는 이제 판결문을 드러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부분의 요건들을 놓고 보면 윤석열은 8대 0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방금 이제 김원 기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기각 의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적극적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 그러면 윤석열은 그걸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 요 대목을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관련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이게 두 번 들어갑니다. 이제 요 문장을 이제 반대로 바꿔보면 윤석열은 있는가 없는가. 그 대목을 판단하면 이제 결론은 쉽게 나는 것인데, 글쎄요. 지금 이제 이 다양한 이 헌법재판관들의 의견도 너무 이제 결이 좀 다른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에서는 합치된 의견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세밀하게 재판관별로 생각을 해보면 정계선 재판관은 한덕수 총리도 인용 의견을 냈으니까 윤석열 씨도 파면 결정을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다음에 4명의 기각 의견을 냈으나 이건 위헌위법한 것이었다라는 분들이 있잖아요. 문영배, 이미선 등등. 이분들은 인용 의견을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3명이 남잖아요. 이 3명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집중되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박진영 평론가님께서 짚어주신 대로 숫자를 세 보면 이제 5대 3이 된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십니다. 저 김복형, 정영식, 조한창 3명인데 김복형은 오늘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헌법재판관이 미임명한 것도 헌법과 법률 위반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오늘은 이제 했는데, 그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게 아니라고 하는 판단이 윤석열에게도 적용될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쟁점이 있고, 정영식, 조한창 재판관은 사실 의견을 내는 거를 피해 간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정족수가 안 된다라고 본 건데, 이거는 법조계 다수설 를 완전 위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본인이 냈던 의견도 사실 이제 재판관 나머지 6명에 의해서 기각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재판에서는 예를 들면 이게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뭐 예를 들면 내란죄가 빠졌네, 형사가 수사가 개시되는 과정에서의 뭐 절차상의 문제가 있네 이런 건데, 그거를 제기해봤자 어차피 헌법재판소 내에서 10차례 이상 변론 진행됐기 때문에 기각될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 이제 그래서 오늘 언론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거 이제 김복현 재판관의 이제 의견인데, 저는 근데 이제 그거는 좀 부차적인 쟁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한덕수 재판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 1시간 반 진행하고 뭐 국회 쪽에서 좀 더 증거도 내고 하려고 했는데 그 헌법재판관들이 안 받겠다라고 해서 아마 그 재판을 끝냈던 거거든요. 근데 윤석열 재판은 10번이나 거의 생중계로 진행이 됐고 했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는 앞서 윤석열 측에서 시비를 걸 만한 쟁점들을 다 치운 거고, 오늘 한덕수 재판까지 진행하면서 윤석열 재판은 8대 0이 무조건 나와야 그 다음에 유지가 가능하다 헌법재판소가, 이런 생각입니다 여전히. 뭐 정치적으로 속된 표현입니다만은 조무래기들 다 풀어주고 수개는 잡자, 뭐 이런 식의 흐름이 잡힌 건지 아직도 잡아가는 중인지, 뭐 저는 내부의 정치 행위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불안 요소들이 국민들을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 박진영 평론가님 설명을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거라면, 보수적인 재판관이 있고 중심이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그분들이 계속 의견을 내면서 윤석열 씨 재판에 대해서도 지금 뭔가 방향을 틀려고 하면서 시간이 계속 가도록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종의 타협책으로 그러니까 중도 보수나 진보적인 재판관들이 한덕수는 이렇게 결정을 내려준 거 아니냐, 그런 취지 말씀.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또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이 헌재라는 데가 헌법 재판관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 또 연구관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연구관들도 판사예요. 이게 사법부의 영역입니다. 헌재가 독립기관으로 존재하고 있지만은 헌재와 사법부는 알고 보면 같은 식구들인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법부 입장에서 또 다른 이 헌법기관을 본인들이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사회의 엘리트로서 역할을 하는 것은 의미가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사법부 전체의 존폐에 관한 하나의 판단이기도 하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박진영 평론가님 얘기에 조금 희망적인 회로를 돌려보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알려진 바, 이것도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인 의견을 가진 헌법재판관이 계속 어떤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고, 그거를 말하자면 우리가 판결을 내놨을 때 돌아올 사회적 반응이라고 감안하고 계속적으로 법률을 추가해간다. 이게 지난주에 있었던 보도였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얘기의 전제는 뭡니까? 8대 0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서 7대 1이나 6대 2가 나올 경우에는 나오면 안 된다라는 가정 속에서 계속 그거에 대한 어떤 법리적인 전개를 해나가고 있다라는 얘기도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헌재가 어쨌든 뭐 윤석열 지연이 되고 있긴 하지만 이거는 8대 0으로 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왜냐하면 이게 뭐 누구의 편이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법리적으로는 너무나, 아까 말하자면 뭐 그거 외에 다른 의견이 나올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다른 의견을 기상천외하게 소수 의견을 낸다라고 하면 저는 그 재판관 사실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기 굉장히 힘들 정도의 비난을 받을 거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김복형 재판관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했는데, 지금은 그 상황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각하 의견을 낸 두 사람한테 주목하게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결국은 기각 의견으로서의 이 편견을 쓸 수 없다라고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이야기하거든요. 윤석열 관련해서는. 그러면은 이걸 방해할 수 있는 거는 각하밖에 없거든요. 재판이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근데 사실 150석이냐 200석이냐 이것도
저기 헌재판관들끼리 토론하면 쉽게 나올 수 있는 결론이잖아요. 그 상황에서도 억지로 각하 의견을 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짜 눈여겨봐야 될 사람들이 아닌가. 그러면 최소한 지금 현재 한 6대2 정도는 만들어지지 않았는가라는 뭐 그런 좀 짐작을 해보는 거죠. 그럼 6은 인용, 2는 각하, 윤석열 씨에 대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보수적으로 저희가 보자면 네, 가장 위험한 상황을 억지로 가정을 해본다면 지난주에 이제 변호사들 헌법재판 연구원도 한 변호사들을 통해서 그걸 물어봤어요. 기각되면 어떻게 하죠? 라고 물어봤더니 기각을 어떻게 쓸 건데요? 나한테 저한테 이제 오히려 되물어요. 그러니까 이거 기각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논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또 하나의 뭐 이게 희망회로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헌법재판관이라는 이 어떤 기관 자체에 이미 뭐 굉장히 많은 이제 사법 브라인들이 이제 연결될 수 있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인맥으로라도 그래서 이미 충분히 내일 모레 있을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 뭐 전혀 연관성이 없는 재판이지만 그 결론에 대해서 이미 예상하고 예측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무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제 하에 조금 치사하긴 하지만 아까 각하내신 두 분은 소위 그 기간 동안 좀 간을 보고 있는 게 아닐까. 설령 만에 하나라도 피의 선거권 박탈형이 나올 가능성을 조금 유념해두고 각하를 내려놓고 다만 들어오는 정보들은 대부분 무죄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 아래 일단 이렇게 간을 보고 이제 수요일에 만약에 무죄 선고가 난다고 하면 굉장히 좀 후련하게 털어낼 수 있는 윤석열 8대0 어떤 그 인용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명분이 되지 않을까? 여기까지도 한번 퍼즐을 맞춰볼 수 있겠는데 이거는 뭐 이상적인 어떤 추론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정치 행위고 어떤 헌법적인 판단이 아니고 양심에 따른 판단이 아니고 정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또 한편으로는 헌법학자들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5대3설을 또 보수 진영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5대3으로 기각 또는 각하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5대3은 나올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헌법재판관이 완전체 9명이 되면 6대3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5대3이란 결론을 내리는 것 자체가 그거 자체가 스스로를 자기 부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죠. 기각이나 각하되려면 최소한 4대4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세 분 말씀 종합하면 그래도 파면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안심이 이게 되기 오늘도 시작합니다. 다 보셨지만 우리가 다 읽고 있지만 소수 의견을 내게 되면 소수 의견도 다 풀이 되거든요. 읽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기각 결정을 내리면 내가 기각 결정 내린 걸 내가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중계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도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쉬운 없죠. 일은 아니다. 네. 그런 와중에 또 뭐 여러 가지 새로운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바티칸에선 유흥식 천주교 이 추기경 유흥식 추기경이 계엄 참담하고 조속하게 선고를 헌법재판소에서 내려달라는 메시지를 냈는데 요거는 뉴스토마토 영상이 있습니다. 요거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보여드리진 못하고 여러분들 뉴스토마토 채널에서 한번 찾아서 보세요. 마음을 정말 울립니다. 이거 정말 옳은 말만 하시더라고요. 요거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씨에 대한 이야기 한 가지 더 좀 다뤄야죠. 네. 계엄 당일날 2차 계엄 언급했다는 얘기가 또 새롭게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2차 계엄을 언급했더라는 어떤 정황 보도가 이번에 처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요거는 이제 방첩사의 어떤 직원들이 12월 4일 이제 새벽에 있었던 단체 카톡방에서 나왔던 얘기를 이제 증언한 내용이 이 기사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거 또 한겨레 단독 기사여가지고 김환 기자님이 더 잘 아시는 내용일 텐데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있었던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뒤에 국회의원부터 잡으라고 내가 하지 않았느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질책하기도 했고요. 비상계엄 내가 재선포하면 된다. 재계엄 의사까지 밝힌 정황이 이제 방첩사 관련 관계자들의 진술로 드러난 것이고 한 명의 진술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복수의 증언이 확인됐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결심지원실에서 회의를 하기 이전에도 여러 관련자들이 모여가지고 윤석열의 이런 이야기 의원부터 잡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 선포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결심지원실에서 소수의 인사들끼리 나눴던 내용에는 실제 2차 계엄을 기획했다라는 정황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뒷받침해주는 2차 보도가 나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계엄 해제 이후에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녹화하고 집으로 가서 이제 계엄이 완전히 해제된 상황, 그 상황에서 시간 공백이 지금 있어요. 이 시간 공백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시간 동안 무슨 일들이 있었던 거냐가 거의 지금 여전히도 거의 밝혀진 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일부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예전부터 있었고 김용현 장관이 일부 내용을 진술하기도 했어요. 자기가 뭐 마지막에 전화를 다 대통령 나가고 나서 전화를 돌려서
인원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취지의 얘기들을 여러 명의 장교들한테 했다는 거가 공과부적. 네,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 전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세게 김용현을 깼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병력을 더 많이 동원하라고 하지 않았냐. 이거 내가 재선포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거기 모여서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간단히 얘기하면 여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이미 국회가 그걸 표결했을 때 끝났다라는 거를 김용현, 박한수 등등등의 이제 군인들은 다 깨달은 거죠. 이제 상황 끝났다. 근데 여기서 윤석열 단 한 혼자. 명, 윤석열은 상황 아직 안 끝났다라고 판단을 했다 해서 계속 이제 이거를 닥달하고 그 시간 동안 그래서 계엄 해제 발표가 늦어진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은 윤석열이 탄핵이 기각되었어 또는 각하되어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또 불법 계엄해도 된다. 그러니까. 나는 할 거야. 라는 하나의 이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걸 지금 헌재가 어떻게 또 뭐 재판은 끝났습니다만은 제대로 받아들여 줘야죠. 사실 여기에서 보면요. 국회에서 계엄 해제된 건 한시입니다. 윤석열이 국무회의를 소집한 건 4시간 넘었습니다. 3시간 동안 텀이 있습니다. 별짓을 다 했던 거예요. 즉 불법을 저지르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한테 연락했었다는 증언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도 지금 헌재에 아마 들어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군 관계자들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헌재에도 내용 진술들이 들어가 있을 거고, 이거를 진술한 사람이 누구냐면 국방부 군사부조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방부 비서,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의 비서실장 같은 역할이에요. 근데 이제 그 회의에 있다가 마지막에 다 나가라 그랬다는 거잖아요. 둘만 빼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는 김용현이 일부 진술하게 됐죠. 뭐 법령집을 가져오라고 했다. 그 법령집을 가져오라 한 이유가 뭡니까? 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야. 그 뭐 국회법에 다 있지 않아? 그 법령집 갖고 와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뭐냐면 국회가 계엄 해제 의결을 한 후에 내가 2차 계엄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찾아보려고 했다는 취지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재판관들이 이런 내용들의 진술들을 다 봤을 텐데 뭐 판단은 충분히 내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어쨌든 조금 희망이 생기네요. 오늘 그래도 아침부터 위로가 안 됐는데 조금 위로가 되도록 논리적으로 잘 정리해 주신 박진영 평론가님, 김한 기자님, 그리고 박영식, 죄송해요. 영식당 박영식 에디터님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RMA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